자, 이제 위험과 수익하고요. 오늘 뭐 상세하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 2월 달 과정은 아직도 이제 처음 과정이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고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는 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3, 4월 달 수업이 아마 가장 기준이 되는 수업이 될 겁니다. 3, 4월 달 수업이. 그리고 이제 5, 6월 달 수업 되면 이제 난이도가 더 높은 거.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뭐 굳이 몰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난이도 조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난이도 높은 것도 설명을 드려요. 그게 이제 5, 6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3, 4월 수업이 기준이란 얘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설명드려요. 그리고 1, 2월 달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좀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일부는 빼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위험과 수익 관계에서 위험과 수익 가치관계 이런 관계까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방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험 수익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나갈 겁니다. 일단 그 231조 수익률의 종류에 기대 수익률이 있죠.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있고요.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말해요. 예상 수익률. 지금 방금 여기 계산했던 요거 있죠. 가정평균에서 계산한 거. 요게 바로 예상 수익률이에요. 지금 요게 아까 이렇게 1억 9천이 될 수도 있고 5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1억 2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투자하기를 1억을 투자한다면 1억을 투자해서 예상되는 값이 1억 2천이라면 평균적으로 2천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예상 수익률이 20%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자, 뭔 소리냐면, 자, 여러분 같으면 혹시 이런 투자가 있다면 1억 투자해서 잘 되면 1억 9천, 못 되면 5천이 된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투자하시겠습니까? 잘 되면 1억 9천, 못 되면 1억, 못 되면 5천. 하시겠어요?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한다고 하고.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A 선택하신 분 아니에요? 예. B 선택했어요? 여기, A 선택 있죠? 그러면 여기 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갭이 너무 커요. 갭이 너무 크다. 지금 이게 위험이 크다. 이 뜻이죠. 자, 위험이 크니까 안 하겠다. 이 의미는 역으로 말하자면 이 부담을 하기에 20%는 너무 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2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소리는 20%의 예상 수익률은 마음에 안 든다 이 소리거든요. 그 소리는 그 속으로는 요구하는 수준이 20%보다는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까 한다 그랬죠? 아니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의견이. 자, 그럼 이제 다 안 하는 거예요. 자, 안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속으로 요구 수준이 20%보다는 높으니까 이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꼭 집어서 몇 프로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요구 수익률이 20%보다는 높을 거란 얘기죠.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하면요. 속으로 예를 들어 갖고 있는 건 얼마인지는 몰라도 자,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것을 좀 더 높여서 여기가 7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7천만 원이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1억 3천이 1억 3천. 1억 3천. 수익률이 몇 프로로 올라가요? 30%. 그러면서 이 갭은 격차는 줄었죠.
1억을 투자해서 잘못되면은 7천이 이제 5천이 아니고 잘 되면 1억 9천이에요. 이제 수익률도 이제 몇 프로 올라갔어요? 30% 올라갔죠? 하실래요? 요 정도면 한대 이제 드디어. 한다는 얘기는 요구 수준이 30%보다는 낮은 거죠. 예, 요구 수준이 30%보다 낮으니까 이제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구 수익률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예, 이렇게 속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 수익률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주관적 수익률이고 요게 객관적 수익률. 계산은 누구든지 다 1억 3천 나와야 되죠. 맞나요? 근데 주관적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제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했어요. 이 물건 참 좋은데 아깝다. 그래서 소개해 준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7%는 수익이 나올 거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70%.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8%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어디 따로 돈을 쌓아놓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돈을 빼서 여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 지금 여기에 예상 수익률이 7%라고요. 기대 수익률이 7%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관적으로는 내가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아직 내가 다른 데서 벌고 있는 수익률이 이미 몇 프로는 되니까 8%는 되니까 굳이 이쪽에 올 이유가 없죠. 이 8%는 이 투자에서 계산된 수익률이 아니고 딴 데서 발생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거를 외부 수익률이라 하고요. 이거는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어디에서 계산됐으니까? 이 투자 안에서 계산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자금을 투자하려면 다른 데 투자되어 있는 거를 포기하고 이리 와야 되죠.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본의 기회비용이라고.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비용.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걸 비용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기회비용은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의미의 비용이라기보다는요, 내가 벌어야 될 걸 못 버는 것도 비용으로 버는 거예요. 벌어야 될 거 못 버는 것도 비용으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꼭 이렇게 지출을 해야 비용이 아니라 벌어야 될 걸 못 버는 것도 뭐로 봐야 된다고요?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버는 거를 포기하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여기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몇 프로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8%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그만큼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기회비용으로 따지자면 여기에 수강료만 기회비용이 아니고 여기에 옴으로써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못해서 희생하는 것도 뭐에 집어넣어야 돼요? 기회비용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실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 실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장사가 잘 될 때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와요. 안 될 때, 조용할 때, 이때 많이 오시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기회비용 때문에. 장사가 잘 될 때는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하루하루 버는 거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장사가 잘 될 때는 많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하루 1,000만 원도 찍어봤대요. 하루 1,000만 원. 하루 1,000만 원. 한 달도 아니고요. 하루 1,000만 원. 그분은 수백억 대 자산가요. 수백억 대. 지금은 한창 때 하루 1,000만 원도 찍었대요. 공단을 저거 뭐냐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거의 자기가 다 했대요. 공단 분양, 공단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작업을 엄청 했던 모양이더라고. 작업을. 이제 그 공단도 막 이렇게 난립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난립돼 있는 걸 이게 다 정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주를 한다거나 할 때 뭐 이렇게 또 권리를 주나 봐요.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그 공단을, 자리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공단 조성한다 나왔을 때부터 그 인근에 있는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면서 이제 얼굴 익히고 같이 술도 먹고 술값 내주고 그 이제 이미 기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밥값도 내주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는데 우리 이제 재개발할 때 그 딱지 받는 거 있잖아요. 입주권 그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는데 우리 그 재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좋은 집으로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형편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그냥 팔고 또 딴 데 그냥 흐름한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고 나갈 때 그거 받아가지고 차익 넘기고 팔거나 아니면 수수료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게 하거나 자기가 이제 받아가지고 차익 넘기고 팔고 하거나 이러니까 그 넓은 공단을 다른 사람이 거의 발을 못 붙인 거죠. 이 사람이 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리를 다 해놨으니까 부동산 하면 그 집만 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루 1,000만 원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러 와?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이 지난 이제야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공장을 차렸어요. 무슨 부품 공장을 차려가지고 지금 공장 운영하는 경영진이에요. 지금은 부동산 안 하고. 근데 이제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온 거예요. 자격증이. 그래서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자기는 그냥 여기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버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할 때 사실 공부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경기 안 좋을 때. 그게 기회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거죠. 지금 공부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게 기회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칭적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도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는데 기대 수익률에서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요구 수익률을 보세요. 요구 수익률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고요.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경우에 포기하는 대체 투자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자본의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 있죠. 또한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단 나중에 난이도가 높은 것은 나중에.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사후 수익률이고요. 요거는 의사결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의사결정할 때는 요것만 비교해서 의사결정하면 되죠. 누가 더 크면 채택하면 돼요. 기대가 더 크면은 채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채택하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각이에요, 기각. 이렇게 하면은 채택하고요. 실현 수익률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는 관계없다. 때는 채택. 같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같을 때는 일단은 채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된다라는 뜻이죠. 같다라는 뜻이. 최소한의 수익률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을 때는 일단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괄호 3번에 233쪽의 괄호 3번에 내용은 난이도가 높아요.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그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동그라미 1번은 채택이에요, 기각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채택, 동그라미 2번은 기각.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합시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234쪽에 위험과 수익 상쇄 관계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는 이제 간단한 구조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 수익, 상쇄 관계.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비례관계라 그래요. 위험 수익 비례관계의 의미가 뭐겠어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이게 이제 비례란 뜻이에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같은 방향.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이게 항상 이럴까요? 항상 이런 것은 아닐까요?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예외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란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 집에서 이제 혼날 때 너는 어째 그래 항상 말을 안 듣니? 이러면은 속으로 지난번에 말 들었는데 막 반발심만 생겨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른 됐으니까 애들한테 야단을 칠 때도 너는 어째 그래 일반적으로 말을 안 듣니? 이렇게 해야 애가 반발심이 안 생기는 거죠. 예외적으로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위험이 큰데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요게 요구 수익률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요구 수익률에도. 자, 이 요구 수익률을 조금 전에는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봤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봤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뭐 다른 데 투자되어 있는데 이만큼 버는데 여긴 이렇게 예상된다면 안 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데 투자되어 있는 돈이 아니고요. 은행에 예금으로 되어 있는 돈이에요. 지금 저기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걸 빼서 투자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몇 프로는 버는데 저기 투자하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 해서 안전한 데 넣어놔도 볼 수 있는 수익률이 있다면 최소한 이만큼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뭐도 부담하고 있다면 위험도 부담하고 있다면 그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인플레가 예상되면은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인플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투자할 때 1억 가지고 투자를 할 당시에 1억 가지고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면 인플레가 발생한다면은 1년 뒤에는 이제 집을 한 채를 못 살 수도 있죠. 모자랄 수 있죠. 이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럼 그만큼은 더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요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다리게만 하면 되는 거. 내가 지금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쓰는 거를 포기하고 1년간 기다렸다 쓰려고 하는 만큼 꼭 기다림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대가. 근데 위험할증률은 뭘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 대가. 시간 대가, 위험 대가 이렇게. 자, 근데 이 위험 대가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몇 가지 항목 체크할 게 있고요. 이건 이제 국공채 수익률이 대표적이에요. 안 망하잖아요. 국공채. 안 망하잖아요. 그 국공채 수익률. 그리고 이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더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항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시장 위험에 대한 거, 또 개별 투자에 따른 거, 위험에 대한 태도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 밑에 있는 내용보다는 요 구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요거 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율의 합으로 돼 있다. 자, 예상 인플레이율을 고려한 사람이 피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셔 효과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오늘은 요 구조만 알고 지나가십시오. 그래서 위험 수익 상세 관계에서 요구 수익률의 구조. 다음에 236쪽에 위험과 가치. 요것도 뭐 중요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요것도 나중에 써 놓으십시오. 나중에.
237쪽에 이제 위험 관리 기법이 있죠. 자, 그거를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험 관리 기법은, 자, 위험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능한 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 있는데, 위험 관리 기법. 자, 여기에 둘씩 짝을 지어서 기억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맨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위험을 아예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맨 위에 두 가지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내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거죠. 오로지 그냥 국공채, 정기예금, 위험한 거는 아예 빼버리는 거죠. 자, 이거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만큼 수익도 적은 거죠. 그리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은, 이거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은행에 예금하고 오면서 나 투자하고 온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투자라는 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은, 자, 요거 좋아요. 이게 괜찮아요. 위험 전가.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방법이에요. 아까 조세 전가처럼. 요거 괜찮은 방법이죠. 요거 괜찮은 방법인데, 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물론 이제 보험료는 내야 되겠죠. 보험에 가입하면 이제 나에게 발생한 거를 이제 보험사가 안게 되니까, 물론 보험료를 주고요. 다음에,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보통 우리 2년 계약한다, 뭐 몇 년 계약한다, 그러면 임대료가 고정 임대료요, 변동 임대료요. 고정이죠. 월 얼마, 이렇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그러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첫 달에 받았던 그 돈으로 생활비 쓰는 사람하고요, 마지막 주 그 똑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할 때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죠.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표현을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는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뭐가 발생하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누구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는 만큼 뭐를 올리겠다?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거죠. 또는 뒤에 가면은 금융론에 변동금리가 나와요.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보험 빌린 사람한테. 누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전가 방법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보수적 예측 방법 하고요.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 자, 이게 대칭적인 방법인데, 이 두 개가 대칭적이에요. 보수적 예측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야, 이거, 이제, 브리핑을 할 때 누군가가, 40만원에서 50만원 임대료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아무리 안 나와도 40은 나와요. 잘 나오면 50 나오고요.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40으로 해야지. 40으로 잡는 거예요, 수입은 40으로. 그 다음에 방 한 칸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하면은 비용은 10만원으로 잡는 거예요.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고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는 거죠. 이러면은 순수익이 굉장히 적게 계산되겠죠. 순수익이. 자, 그렇게 적게 잡은 순수익으로 계산을 해도 수익률이 괜찮아 보이면 그때는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를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예상 수익률을 어떻게 잡겠다? 예상 수익률을
낮게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이면 그때는 채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낮게 잡았는데도. 이거 괜찮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물건이 나한테 남아있지 않아요. 적당해 보이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낚아채 가는 거죠. 예, 제가 세상을 보는 게 거의 대부분 저는 수요 공급으로 본다 그랬죠. 중매 시장에 물건이 나왔는데, 예, 얼굴도 잘생겨, 돈도 많이 벌어, 예, 또, 성격도 좋아. 이런 물건이 오랫동안 그대로 있겠냐고요. 이것저것 다 재다 보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걸 최악의 상황으로 이것도 괜찮아야 되고 저것도 괜찮아야 되고 이러면은 그런 물건 나한테는 남지가 않는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선택을 해야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아무튼 보수적 예측 요거보다는 못한 방법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할인하는 거를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거를 할인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들어오는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들어오는 돈은 1,000만 원이라 해도 지금 1,000만 원보다는 가치가 낮죠. 그러면 현재 가치로 바꾸면 1,000만 원보다는 적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 한다고요? 할인한다 그래요. 근데 위험이 큰 물건이 벌 것 같은 1,0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굉장히 위험이 큰 상태의 1,000만 원 하고, 근데 비교적 안전한 상태의 1,000만 원,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1,0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뭐 차이가 나도 크지 않을 거다 라고 할 때 똑같은 1,000만 원이 평균적으로 예상돼도 어떤 것이 가치가 더 높고 어떤 것이 가치가 더 낮겠어요? 위험이 큰 놈은 가치가 낮을 거 아니에요. 위험이 작은 놈은 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가치를 달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이 큰 1,000만 원과 위험이 적은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을 많이 한다는 거, 많이.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할인율로 사요. 이거 위험이 클수록 이걸 높게 잡아, 이걸. 위험이 클수록 이게 높게 잡아서 대폭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낮게 잡아요. 들어오는 돈을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낮췄는데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구 수익 높게 잡는 거. 다음에 민감도 분석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더 높으니까 요건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뭘 뜻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려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6가지를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37, 238쪽에 그 민감도 분석을 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9쪽에 평균 분산 결정법도 이제 설명드려요.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설명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넘어가셔서 자, 243쪽에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이 아까 뭘 뜻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 가중 평균, 뭐 생략해서 그냥 평균. 이건 수익 또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 분산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결정이라는 거는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할 거냐 말 거냐.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큰 걸 선택한다,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는 거죠. 동일한 위험이라면 이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야 되죠. 이거를 평균 분산 결정법 그래요. 아주 간단하죠. 예, 평균 분산 결정법 용어를 처음 들어서 그렇지 그 뜻은 아주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은 그 243쪽에 있나요? 243쪽에 표를 보시면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 해놓고 여기 평균이 수익입니다. 표준 편차가 위험이고요. 자, 여기가 2.8%, 이 3% 이렇게 있어요. A와 B 수익은 똑같은데 이 말이에요. 위험이 누가 더 적어요? A가 더 적잖아요. 2.8. B가 3이고. 그럼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하죠. 이때 A가 B를 지배한다 그래요. A가 B를 지배한다는 게 더 나은 놈이 더 못한 놈을 지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지배원리라 그러기도 해요. 지배원리.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놈이 지배하고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놈이 지배한 거예요. 근데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A가 지배하는 거고,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면은 B와 C 사이에서는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C가 지배한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B는 A하고 싸워도 지는 놈이고 C하고 싸워도 지는 놈이에요. 그러면 남는 건 누구예요? A, C가 남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A, C. 예. 예. 지금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수익이 커지면서 위험도 커지는 상황. C? 왜요? A? 왜요? 이 위험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A를 선택하겠다. 그럼 이걸 2.6으로 낮출게요. 이래도 그렇게 해요? 더 낮출까요? 자, 단지 상대적으로 얘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얘가 커지는 게 더 크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사람들마다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숫자가 이런 식으로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클 때는 이 말이에요. A가 C를 지배한다거나 C가 A를 지배한다거나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난다 그래요. 평균 분산 오류.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럴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변이 계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변이 계수는 이제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요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분산 투자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와 여기에 나눠 투자하라는 얘기죠. 자, 이게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게 부동산에도 적용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A 아니면 C 몰빵 투자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관점에서는 선택이 안 돼요. 근데 돈을 A에도 일부 투자하고 C에도 일부 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로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평균 분산 결정법은 의사결정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놈,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 하고,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뭐라 하고? 평균 분산 오류라 하고, 이럴 때는 변이 계수,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또는 포트폴리오로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는 뜻이 무슨 투자? 분산 투자죠. 자,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자,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면서, 자, 그래서 243, 244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변이 계수는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그 포트폴리오가 246쪽에 있나요? 예,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전통적인 자산 3분법도 있죠.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그 표에 부동산이 세 가지가 있죠. 자산이 부동산, 예금, 주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은 환금성에서 단점이 있어요. 예금은 수익성에서 단점이 있고요. 주식은 안전성에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당히 분산 투자하라는 게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에요. 자, 근데 전통적인 자산 3분법에서는 그냥 적당히 세 군데에 분산 투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자, 그 의의를 보십시오. 의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이죠. 의의 네 번째 줄. 전통적인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의 하나지만 최적 포트폴리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자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자산 배합 비율이에요. 배합 비율. 최적의 자산 배합 비율. 요거까지 제시하는 게 누구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은 부동산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주식의 몇 프로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준다고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뭐까지 얘기해 준다고요? 그 비율까지. 예, 주식의 몇 프로, 뭐 예금의 몇 프로, 부동산 요거까지 얘기해 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됐죠? 예, 분산 투자를 하면서도 가능한 한 위험을 많이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포트폴리오 이론이라 하더라도 위험을 줄일 때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이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어떤 위험이 터졌어요. 그날 주가가 다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에요. 이럴 때는 분산 투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느 회사가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줄이더라도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되겠죠.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럼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구성자산수 자체를 다양하게 하면 돼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이것저것 섞어서 다양하게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줘.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247쪽에 그 포트폴리오 의의는 이제 여러분 보시고요. 그 포트폴리오의 그 위험과 수익에서 포트폴리오 위험의 기억 체계적 위험 있죠.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위험이고요. 그런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이라고도 하면서 B에 나오죠. B에 시장 상황 관련 있는 것으로 시장 위험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일반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여러 투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를 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죠. 자, 그 다음에 C는 나중에 보시고요. C는 나중에 설명드려요. 니은의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안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의 파업, 소송 문제 등 개별 투자안에 따른 특수한 사정과 관련된 위험들이 그 예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은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이건 계산 문제로 주로 출제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 밑에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니은의 포트폴리오 위험의 측정 있죠. 이거는 난이도 높고 중요도 낮아요. 니은은 난이도가 높고 중요도가 낮습니다. 다음에 4번에 괄호 4번에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 있죠. 자, 요거는 포트폴리오 관리는 체크해 두시고요. 그게 니은에 있습니다. 니은에. 근데 니은만 보지 마시고요. 기억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 보세요. 무작위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돼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불필요한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 어떻게 할수록 구성하는 자산 수가 많을수록.
자, 여러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 수익률을 과연 얼마나 낼 수 있을까 해서, 다트판 있죠, 다트. 다트판에다가 주식 종목을 쫙 적어 놓고, 던지는 거죠. 던지는데, 그래서 10개인가 하여튼 몇 개 종목을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다트에 던졌는데, 근데 자기가 던지면은, 자기의 실력에 따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런 다트판을 2개를 그려놓고요. 자기가 하나 던지고요. 옆에다가 원숭이가 던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잘하잖아, 이게, 원숭이가. 그러니까 원숭이가 맞춘 10 몇 개를 투자를 한 거예요. 1년간. 그랬더니, 그 펀드 매니저보다 수익률이 낮더래요. 펀드 매니저가 한 수익률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무작위로 그렇게 뽑는 거, 무작위. 무작위로 그렇게 뽑아도 이 말이에요. 그 자산 구성수가 많을수록 그런 불필요한 위험, 가능한 한 불필요한 위험은 줄인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에 밑에. 하나는 체계적 위험,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 돼 있죠. 구성 자산수가 많아지더라도, 오른쪽으로 많아지더라도, 뭐는 줄일 수 없지만,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지만, 뭐는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는데, 많이 줄인다고요. 많이 줄인다. 가면 갈수록, 구성 자산수가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구성 자산수가 다양할수록 그렇게 하지만, 또 하나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게 반대.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게 하면은 효과가 높아요. 예를 들어, 자, 아까 뭐 5% 했는데 예상 수익률이 5%인데 얘는 잘 되면 7%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못 되면은 3%가 될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몇 프로? 5%. 얘도 잘 되면은 7%, 못 되면은 3%, 평균적으로 몇 프로? 5%예요. 근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7% 나올 때는 얘가 3% 나오더라는 거예요. 얘가 3% 나올 때는 얘가 7%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얘가 움직이는 건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이럴 때 내가 1억을 여기다 몰빵 투자하면은 7%가 나올 수도 있고 3%가 나올 수도 있죠. 몰빵 투자했을 때는. 뭐 5%가 나올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이 있으니까. 여기도 내가 몰빵 투자하면 어떻게 해? 몰빵 투자하면은 7%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5천 5천씩 나누어서 투자해보세요. 자, 여기가 흰색이 나타날 때요. 흰색이. 얼마 벌어요? 3%죠. 예상은 5%인데 3% 나오면 3, 5, 15 얼마 벌어요? 150. 여기가 흰색 나올 때 이쪽도 흰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7% 벌어요. 7%. 5천에 7% 얼마? 350이에요. 합쳐서 얼마 벌어요? 500 벌어요. 여기가 노란색 나올 때는요. 이쪽이 350 벌고 이쪽은 150 벌죠. 얼마 벌어요? 얼마 투자했어요 내가? 총 1억 투자했죠. 1억 투자해서 A 시나리오가 되든 B 시나리오가 되든 얼마를 벌어요? 500을 벌죠. 나는 늘 얼마 벌어요? 늘 500 버는 겁니다. 됐죠? 편차가 있어요 없어요? 편차가 없죠. 이러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0이라 그래요. 편차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제거한 거예요. 완벽하게. 수익률이 반대 방향이지만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상쇄가 된다 그래요. 이럴 때는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됐다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기 힘들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고 이건 수학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과 관련되는 게 바로 이 상관계수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순환에는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는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관계수는 그 249쪽에 밑에 있죠. 괄호 5번. 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 그 뒤에 있는 건 난이도가 높아요.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인 게 효과가 높다고 그랬죠. 자, 앞에서 우리 계속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하면서 같은 방향은 양수, 음수. 같은 방향은 양수라 그랬죠. 반대 방향은 음수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투자 안에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상관계수라는 숫자가 음수가 될까요?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돼요. 음수가. 같은 방향이면 양수예요. 그러면은 양수일 때 효과가 높겠어요? 음수일 때 효과가 높겠어요? 상관계수가 음수일 때 효과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경우예요? 반대 방향이면서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걸 다 줄이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높은 경우. 마이너스 1일 때는 가장 효과가 높아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경우. 지금 여기 있는 거. 요 경우가 상관계수를 계산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요 경우가. 완벽하게 반대로 되면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요래될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비체계적 위험이 뭐까지 줄일 수 있다?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0까지. 없잖아요. 편차가 없잖아요. 편차가.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편차가 없는. 그게 바로 뭐가 0이 됐다?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1일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는 경우. 같은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같은 주식. 같은 주식일 때는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 사례인데요. 3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좀 하지. 뭔데요? 그러니까. 주식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도 주식 모르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삼성중공업이 너무 많이 떨어졌대요. 그때 조선 막 안 좋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올라가겠죠. 그냥 잘 모르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했는데 3천만 원에 넣어놨대. 3천만 원에 넣어놨는데 지금 반토막 났대. 그 뭐 올라가겠죠. 뭐 안타깝지만 그러고 말려고 하는데 한 개 더 있대. 뭐가 더 있는데? 남편도 갖고 있대. 뭘 갖고 있는데? 똑같은 거 갖고 있대. 둘 부부가 같은 회사 주식을 통장을 각각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상관계수가 1인 경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분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떤 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제일 효과가 높은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0.9일 때 효과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말은 맞아요. 이제 있기는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림 닭고기 주식을 100% 갖고 있다가 반틈을 팔고 마니커 닭고기를 샀어요. 이런 경우. 하림 닭고기를 반틈 팔고 마니커 닭고기를 샀다고요. 반틈을. 이러면은 상관계수가 거의 여기에 가까울 거라고요. 별 분산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분산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반틈을 사서 마니커 닭고기를 샀는데 하림 닭고기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천만다행이죠. 불까지 똑같이 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럴 때는 효과가 있기는 있다는 거죠. 0.9, 0.8. 자, 아무튼 자, 요 내용이 상관계수에 대한 겁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어렵지는 않죠. 어려워요? 상관계수라는 말의 의미가 그예요. 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게 수익률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를 나타내는, 그리고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니까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1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1은 완벽하게 반대로 똑같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안 되면 자꾸 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더 깊은 내용은 난이도가 높아서 안 되고요.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거 차츰차츰 들어가야 되고, 화폐 시간 가치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됐습니까?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